25편 운명의 날 병원 앞을 서성이는 그림자. 서울의 겨울은 뼈를 애는 듯했다. 섭은 신문 기사에 언급되었던 대학 병원 앞에서 정처 없이 서성였다. 그는 이 거대한 건물 안에서 한 남자의 운명과 그로 인해 바뀔 수많은 미래가 결정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마왕이 언제 어떻게 시술을 받는지 알 길이 없었다. 그는 그저 막연하게 이곳을 지키고 서 있는 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매일 새벽 인력 시장에 나가는 대신 첫 차가 다니는 시간부터 병원 앞으로 출근했다. 정문과 후문 그리고 VIP들이 이용할 법한 지하 주차장 입구를 번갈아 지키며 하염없이 기다렸다. 사람들은 그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았다. 병원 경비원은 몇 번이나 다가와 여기서 뭘 하는 거냐고 묻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섭은 입원한 먼 친척을 기다리고 있다는 궁색한 변명을 둘러댔다. 그의 남루한 행색과 초조한 눈빛은 영락없이 병원비를 걱정하는 가난한 보호자의 모습이었기에 경비원도 더는 그를 귀찮게 하지 않았다. 기다리는 동안 그의 머릿속은 온갖 최악의 상상으로 가득 찼다. 혹시 자신의 경고가 오히려 비극을 앞당긴 것은 아닐까? 마왕이 다른 병원을 선택했더라면 피할 수 있었을 재앙을 굳이 이 병원으로 오게 만들어 자신의 손으로 사지로 밀어 넣은 것은 아닐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불안은 독처럼 그의 정신을 좀먹었다. 그가 이 무의미해 보이는 감시를 포기하지 않은 유일한 이유는 순정 때문이었다. 만약 자신이 실패한다면 미래에서 순정이 겪었던 그 깊은 슬픔을 다시 반복하게 될 터였다. 그녀의 행복, 그것이 이 모든 고통을 견디게 하는 유일한 이유이자 그의 무거운 십자가였다. 그러기를 사흘째 되던 날 오후였다. 섭의 눈에 익숙한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병원 후문 쪽으로 조용히 들어서는 것이 보였다. 섭의 심장이 거칠게 뛰기 시작했다. 차에서 내린 것은 로드 매니저 민수였다. 그는 주위를 살피더니 뒷좌석 문을 열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한 남자가 재빨리 차에서 내려 병원 안으로 사라졌다. 비록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특유의 마른 체형과 분위기는 마왕이 틀림없었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섭은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이제 저 벽 너머에서 운명의 시술이 시작될 것이다. 자신이 과거로 와서 했던 모든 노력의 결과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결정되는 것이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기도하는 것 외에는. 그는 병원 건너편의 차가운 벤치에 주저앉았다. 시선을 온통 병원 건물에 고정한 채 그는 마치 석상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1시간, 2시간, 해가 저물고 가로등에 불이 들어왔지만 병원에서는 아무런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다. 그는 이제 신에게 기도하는 심판받는 죄인이었다. 부디 자신의 간절함이 저 벽을 넘어 생명의 기적으로 이어지기를. 그는 두 손을 모아 미래의 아내가 알려주었던 그녀만의 작은 주문을 되뇌었다. 그것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발버둥이었다. 그의 그림자가 차가운 도시의 불빛 아래서 길고 외롭게 늘어져 있었다. 26편 소녀의 추적 서울이라는 사막. 섭이 떠난 후 양평의 시간은 순정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이 흘러갔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그를 찾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그가 왜 떠났는지, 왜 자신에게 그런 슬픈 윤을 하고 있었는지 그 모든 것을 알아야만 했다. 이대로 그를 놓친다면 평생 후회하게 될 것 같았다. 그녀는 며칠 동안 끙끙 앓다가 마침내 결심했다. 서울로 가는 것이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서울에 사는 친구네 집에 숙제를 핑계로 며칠만 다녀오겠다는 그럴듯한 거짓말을 했다. 순정의 성실함을 믿었던 어머니는 큰 의심 없이 차비와 약간의 용돈을 쥐어주었다. 다시 찾은 서울은 혼자였기에 더욱 거대하고 황량했다. 지난번 섭과 함께 왔을 때 느꼈던 설렘은 온데간데없고 금방이라도 자신을 집어삼킬 듯한 두려움만이 가득했다. 서울은 사람 한 명을 찾는 소녀에게는 너무나도 거대한 사막이었다. 그녀가 가진 단서는 보잘것없었다. 그가 말했던 작은 출판사와 그가 일용직 일을 한다는 사실뿐이었다. 순정은 무작정 공중전화 박스로 들어가 두꺼운 전화번호부 책을 뒤졌다. 수십 개의 출판사 이름 중에서 그가 말했던 것과 비슷한 이름의 출판사 주소를 찾아냈다. 그녀는 몇 번이나 버스를 갈아타며 겨우 주소지에 도착했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다. 낡은 상가 건물에 위치한 그 출판사에는 섭이라는 이름의 직원은 존재하지 않았다. 첫 번째 단서가 허공으로 사라지자 눈앞이 캄캄해졌다. 이제 남은 것은 일용직이라는 막연한 단어뿐이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그를 만날 수 있단 말인가. 그녀는 정처 없이 거리를 헤맸다. 배는 고팠지만 돈을 아끼기 위해 빵 하나로 겨우 허기를 달랬다. 해가 저물어 갈 무렵 지칠 대로 지친 그녀는 파출소 앞에 멈춰 섰다. 망설임 끝에 안으로 들어가 젊은 순경에게 물었다. 저기 혹시 일하시는 분들은 보통 어디로 모이시는지 아세요? 순경은 교복을 입은 소녀의 엉뚱한 질문에 의아한 표정을 짓다가 딱한 사정이라도 있는 줄 알고 친절하게 대답해 주었다. 인력 시장을 찾는구나. 남대문이나 구로공단 쪽에 가면 새벽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긴 하는데 학생이 갈 만한 곳은 아니야. 위험하니까. 위험하다는 경고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순정에게는 그것이 유일한 희망의 동아줄이었다. 그녀는 순경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파출소를 나섰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을 기약하며 근처의 저렴한 여인숙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이 푸른 어둠 속에서 순정은 남대문 인력시장 근처에 도착했다. 순경의 말대로 그곳은 그녀가 지금껏 살아온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다. 수백 명은 좋기 넘어 보이는 남자들이 어둠 속에서 담배를 피우며 웅성거리고 있었다. 그들의 거친 말투와 지친 눈빛은 온실 속 화초처럼 자라온 그녀를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무서웠다. 당장이라도 돌아서서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는 후드 점퍼에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가방끈을 꽉 움켜쥐었다. 그리고 결심한 듯 거친 남자들의 무리 속으로 작은 발걸음을 내디뎠다. 들꽃을 닮았던 소녀가 자신의 들꽃을 지키기 위해 거친 사막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는 순간이었다. 27편 신이 부재 혹은 필연.
병원 안, 마왕은 차가운 수술대 위에 누워 있었다. 부분 마취로 의식은 선명했지만 초록색 수술포 너머로 보이는 의사들의 움직임은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의 친구가 소개해준 의사는 국내 위장 내시경 시술의 권위자였다. 그는 능숙하고 자신감 있는 손놀림으로 시술을 준비하고 있었다. 걱정 마세요. 10분이면 끝나는 간단한 시술입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마왕의 심장은 불안하게 뛰고 있었다. 편지의 구절이 귓가에 맴돌았다. 무심한 의사의 손이 당신의 노래를 멈추게 할 수도 있다. 눈앞의 의사는 국내 최고일지 몰라도 그 역시 신은 아니었다. 단 한 번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었다. 시술이 시작되었다. 마왕은 천장의 무용등을 응시하며 자신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타인의 손에 생명을 맡겨야 하는 무력감을 느꼈다. 그 순간 수술실 안의 기계 하나에서 짧은 경고음이 울렸다. 집도이의 손이 멈칫했다. 그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마왕의 심박수를 체크하던 기계의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환자분, 혹시 부정맥 있으셨어요? 아니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이상하네. 심장 박동이 좀 불규칙한데. 의사는 잠시 고민에 빠졌다. 시술 자체는 간단했지만 환자의 심장에 이상이 있다면 마취나 시술 과정에서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길지 예측할 수 없었다. 원칙대로라면 시술을 중단하고 심장 정밀 검사를 먼저 진행해야 했다. 하지만 상대는 바쁜 스케줄을 쪼개온 톱스타였다. 여기서 시술을 미루면 병원 입장에서도 복잡한 상황이 연출될 터였다. 그는 잠시의 갈등 끝에 자신의 경험과 실력을 믿기로 했다. 별 문제 아닐 겁니다. 스트레스성으로 가끔 나타나는 증상일 수도 있으니 일단 예정대로 진행하죠. 그것이 바로 편지에서 경고한 무심함이었다. 환자의 작은 이상 신호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관성에 젖은 베테랑의 오만. 의사는 다시 시술 도구를 잡았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병원 박벤치에 앉아있던 섭의 온몸에 강렬한 전율이 흘렀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벌떡 일어섰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강렬한 직감이 그의 온몸을 덮쳤다. 그는 병원 건물을 향해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안 돼. 그의 목소리는 병원의 두꺼운 벽을 뚫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간절한 기도는 알 수 없는 힘이 되어 시공간을 넘어 수술실 안으로 날아들었다. 의사가 용종을 제거하기 위해 메스를 환부에 가져다 대는 찰나 수술실의 모든 조명이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일제히 꺼졌다. 비상전력으로 최소한의 등만 켜졌지만 시술을 강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어둠이었다. 뭐야, 정전이야. 의사들의 당황한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다. 병원 전체가 정전된 초유의 사태. 의사는 어쩔 수 없이 손에서 기구를 내려놓았다. 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젠장, 오늘은 운이 없군. 어쩔 수 없지. 시술은 다음에 다시 합시다. 대신 그동안 심장 검사부터 제대로 받아보세요. 어둠 속에서 마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눈을 감았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신이 부재 속에서 자신을 지키려는 어떤 거대한 의지가 개입한 필연적인 사건임을 그는 직감했다. 보이지 않는 예언자가 정전이라는 기적을 통해 무심한 의사의 손으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구해낸 것이다. 그는 처음으로 보이지 않는 그 존재에게 마음속 깊이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28편, 사막의 바늘, 스쳐가는 운명. 새벽의 남대문 인력시장은 거대한 잿빛의 강과 같았다. 희망 없는 눈빛을 한 수백 명의 남자들이 일감을 실은 봉고차를 향해 파도처럼 몰려들었다가 흩어지기를 반복했다. 순정은 그 강가에 서 있는 작은 조약돌이었다. 금방이라도 거친 물살에 휩쓸려 사라질 것 같은 위태로운 존재. 그녀는 두려웠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모자 아래로 눈빛을 빛내며 강물처럼 흘러가는 남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훑었다. 섭을 찾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모두가 비슷한 작업복에 비슷한 절망을 얼굴에 담고 있어 그를 찾아내는 것은 사막에서 바늘을 찾는 것만큼이나 막막했다. 몇몇 남자들이 교복을 입은 그녀를 발견하고 휘파람을 불거나 음탕한 농담을 던졌다. 그럴 때마다 순정은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애써 못 들은 척하며 시선을 피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섭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시간이 흐르고 대부분의 남자들이 일터를 찾아 떠나자 시장은 조금씩 한산해졌다. 결국 그를 찾지 못했다는 절망감에 순정의 어깨가 축 처졌다. 그때 그녀의 눈에 시장 한쪽 구석에서 국밥 연기가 피어오르는 간이 식당이 들어왔다. 아직 일감을 구하지 못한 몇몇 남자들이 그곳에서 소주를 마시며 아침을 때우고 있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녀는 식당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천막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그녀는 숨을 멈췄다. 있었다. 그녀가 애타게 찾던 남자가 허름한 식탁에 홀로 앉아 김이 나는 국밥을 먹고 있었다. 며칠 사이에 얼굴은 더 검게 그을리고 수척해져 있었지만 특유의 쓸쓸한 옆모습은 틀림없는 섭이었다. 순정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드디어 찾았다는 안도감과 막상 그를 마주해야 한다는 두려움이 뒤엉켜 머릿속이 하얘졌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왜 말도 없이 떠났냐고 원망해야 할까? 아니면 보고 싶었다고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 그녀가 망설이는 사이 국밥을 다 먹은 섭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식당을 나와 순정이 숨어있는 천막의 바로 옆을 스쳐 지나갔다. 그의 옷에서는 땀과 먼지가 뒤섞인 낯선 냄새가 났다. 순정은 자기도 모르게 입을 막았다. 지금 그를 부르면 그는 또다시 도망쳐 버릴지도 모른다. 섭은 그대로 큰 길을 향해 걸어갔다. 아마 다른 일자리라도 찾아보려는 듯했다. 순정은 결심했다. 그를 놓칠 수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등 뒤를 향해 온 힘을 다해 외쳤다. 아저씨. 그 목소리는 소란스러운 시장의 소음을 뚫고 정확하게 섭의 귓가에 가닿았다. 걸음을 옮기던 섭의 몸이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다. 그는 차마 뒤를 돌아보지 못했다. 이곳에 있을 리 없는, 있어서는 안 되는 목소리. 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가 애써 외면하고 도망쳐왔던 과거가 그의 등 뒤까지 쫓아온 것이다. 29편, 제외, 무너진 독 앞에서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섭의 귓가에는 오직 자신의 심장 소리와
등 뒤에서 들려온 소녀의 목소리만이 울리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그가 그토록 애써 밀어냈던 과거이자 지켜야만 했던 현재인 홍순정이 서 있었다. 며칠 사이에 소녀의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다. 교복 위로 걸친 낡은 후드 점퍼는 먼지에 더러워져 있었고 두려움과 안도감이 뒤섞인 커다란 눈에는 붉은 핏발이 서 있었다. 섭의 심장이 칼로 베인 듯 아려왔다. 온실 속에서 곱게 자라야 할 아이가 자신 때문에 이 거친 세상의 한복판에 맨몸으로 서 있었다. 네가 왜 여기에? 섭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아저씨야말로요. 왜 말도 없이 떠나셨어요? 제가 뭐 잘못했어요? 순정의 목소리에 원망과 함께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그에게 달려와 그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그동안의 두려움과 서러움이 한꺼번에 북받쳐 오르는 듯 작은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내가 아저씨한테 부담스럽게 해서 그래서 가신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그렇게 말도 없이 사라지지 마세요. 네. 소녀의 애원은 섭위에서 쌓아올린 이성의 둑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홍수와 같았다. 그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 떠났지만 그 선택이 오히려 아이를 더 큰 위험으로 내몰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어른으로서, 보호자로서 완전히 실패했다. 그는 순정의 어깨를 잡고 그녀를 똑바로 보았다. 아니다. 네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모든 건 다 내 문제야. 그 문제가 뭔데요? 왜 저한테는 말해주지 않으세요? 왜 혼자서만 다 짊어지려고 하세요? 순정의 외침은 단순한 반항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인격체로서 동등하게 그의 아픔을 나누고 싶다는 절실한 호소였다. 섭은 더 이상 그녀를 지켜줘야 할 어린아이로만 대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미 그의 운명에 깊숙이 발을 들인 동반자였다. 주변의 인부들이 수군거리며 그들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부녀지간의 싸움쯤으로 여기는 듯했다. 섭은 일단 이곳을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했다. 여긴 위험해. 일단 나를 따라와. 그는 순정의 손목을 잡고 인파를 빠져나왔다. 그의 손은 노동으로 거칠고 투박했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는 이상하리만치 따뜻하고 든든했다. 순정은 아무 말 없이 그의 뒤를 따랐다. 그가 어디로 가든 이제는 절대로 그를 놓치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두 사람은 회색빛 도시의 소음 속으로 위태롭고도 절실하게 얽힌 운명을 이끌고 걸어가고 있었다. 섭은 깨달았다. 자신이 아무리 도망쳐도 이 소녀라는 운명에서는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30편, 보이지 않는 손, 새로운 계약. 병원에서의 기이한 정전 사태는 그날 저녁 뉴스에 짧게 언급되었다. 원인 불명의 전력 시스템 오류. 병원 측의 공식 발표는 그랬지만 마왕은 그것이 진실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날 이후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는 가장 먼저 자신의 생활을 바꿨다. 독한 담배와 콜라를 끊었고 밤샘 작업을 하더라도 정해진 시간에는 반드시 잠을 잤다. 소속사 대표는 갑자기 금욕적인 수도승처럼 변해버린 그의 모습에 혀를 내둘렀지만 내심 반기는 눈치였다. 그의 변화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친구 의사에게 연락해 병원에서 있었던 부정맥 증상에 대한 정밀 검사를 받았다. 다행히 심각한 질병은 아니었지만 과도한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이 유발한 일시적인 증상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그는 의사의 모든 권고를 성실하게 따랐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가장 중요한 결심을 실행에 옮겼다. 익명의 예언자를 찾아 나서는 것이었다. 그는 로드 매니저 민수를 조용히 불렀다. 민수야, 너한테만 비밀리에 맡길 일이 있다. 그는 민수에게 두 통의 편지를 보여주며 모든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듣던 민수는 병원에서의 정전 이야기를 듣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을 찾아야겠다. 보통 팬이 아니야. 어쩌면 신이 내게 보낸 사람일지도 모르지. 마왕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그는 민수에게 자신이 가진 모든 인맥과 자금을 동원해도 좋으니 이 편지의 필적과 편지가 발송된 우체국의 소인을 추적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것은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에서 그림자를 찾는 것과 같은 불가능에 가까운 임무였다. 하지만 민수는 마왕의 눈빛에서 그의 결심이 얼마나 확고한지를 읽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마왕은 이제 더 이상 운명에 끌려다니지 않기로 했다. 자신에게 경고를 보내온 보이지 않는 손과 새로운 계약을 맺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 손이 자신을 파괴하려는 악마의 손이든 구원하려는 천사의 손이든 그는 더 이상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보기로 했다. 그는 녹음실로 돌아와 먼지가 쌓여있던 기타를 잡았다. 한동안 떠오르지 않던 악상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그의 음악은 이제 죽음의 허무가 아닌 죽음의 공포를 이겨낸 자의 치열한 삶의 의지로 가득 차 있었다. 한편 서울의 허름한 쪽방. 섭은 순정을 데리고 돌아왔다. 좁고 어두운 방의 모습을 본 순정의 얼굴이 충격으로 굳어졌다. 그녀는 그가 이렇게 비참한 곳에서 지내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일단 여기서 기다려. 배고플 테니 뭐라도 좀 사올게. 섭은 그녀를 방에 남겨두고 도망치듯 밖으로 나갔다. 순정은 차가운 방바닥에 주저앉았다. 벽에는 신문지 조각들이 어지럽게 붙어 있었다. 대부분 스포츠 신문의 연예면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온통 붉은 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진 마왕의 기사들이 있었다.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그가 자신을 도와준 이유, 마왕에게 접근하려 했던 무모한 행동, 그리고 이 서울의 밑바닥에서 고통스럽게 버티고 있는 이유까지. 이 모든 것이 마왕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벽에 붙은 기사들을 천천히 읽어내려갔다. 그 안에는 자신이 알지 못했던 아저씨의 깊고도 절박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철없는 소녀가 아니었다. 그의 비밀을 공유하고 그의 싸움을 함께 짊어져야 할 유일한 동지가 되어야만 했다. 그녀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도 별처럼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